안녕하세요. 현대미술 20세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차시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프린터물 10쪽 10쪽에 4번 항 다다이즘 나오는데 다다이즘과 반예술운동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어서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예술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희망도 갖지 않는 허무주의가 일종의 반예술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자 많은 젊은이들, 지식인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에 참여했던 그네들에게 전쟁 끝나고 나보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팔다리 떨어져 나가고 상처만 남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 나라를 배신했던 많은 사람들은 뒤에 남아서 전쟁통에서 재산을 끌어모으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재산을 끌어모으고 있어서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그네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진정 나라를 위해서 투신했던 자신들에게는 상처만 남고 그렇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권력과 부가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 나라에서의 유럽에서의 바로 하나의 허무주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허무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허무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미술 운동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다이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을 때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구하고자 모든 재산을 다 넣어서 몸으로 싸웠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독립군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때 뒤에 빠져서 일본인들하고 손을 잡고 나라를 배신하고 재산을 끌어모았던 그네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일파란 말을 쓰기도 하죠. 그들이 해방 이후에 결국은 권력을 바로 해방 이후에 그네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 나라를 위해서 나섰던 그네들에게는 무한한 상처밖에 남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술운동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를 두 번째 줄이죠.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강한 긍정을 전제로 하고 부정은 바로 긍정을 의미하는 뭐 이런 내용들의 역설을 낳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내용은 뭔가 하면 기존 그린다는 행위라든지 조각하는 행위 모든 예술운동의 양식과 방법 이런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기존 질서 기존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오히려 허탈감만 갖게 되는 이런 하나의 경향들 이런 경향을 가지고 다다이즘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있다면 바로 마르셀 디샹이죠. 이런 다다이즘의 대표적인 작가 마르셀 디샹은 이 그림은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 그 나부의 모습을 움직이는 영상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대상들에 해당되고요. 또 이 마르셀 디샹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마르셀 디샹의 샘이란 제목의 그림이죠. 이 작품은 그 당시에 나오는 그 남자 병기라는 제품이죠. 상품이죠. 이런 상품을 가지고 전시장에 갖다 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시장으로 병기를 거꾸로 놓고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는 온물이 밑에 흐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위로 솟아오를 때는 맑은 물이 올라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옹달샘에 가보게 되면 물이 아래에서 올라오는데 맑은 물이 올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샘이란 제목을 붙여놓고 기성 제품에다가 밑에 사인만 해놓았죠. 이런 병기라는 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전시장에 던졌다 이런 행위 자체가 뭔가 하면 기존 예술에 대한 반항이었고 기존 예술에 대한 거부였고 그래서 하나의 질서에 대한 파괴였죠. 이러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다이즘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물감이 아닌 다른 재료를 가지고 그림의 소재로 삼는 것
재료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오브제란 말을 쓰죠. 그래서 오브제를 가지고 병기라는 것을 오브제로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미술 용어에서 오브제란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가지고 오브제로 쓰는 경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마셜 디상이 샘과 같은 이런 종류를 가지고 미술 용어로 뭐라는가 하면 레디메이드란 말을 쓰죠. 다시 만든다는 의미를 레디메이드란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기존 상품을 오브제로 쓰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미술 용어에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병건족인데, 그 당시에는 병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병을 한번 쓰고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깨끗이 씻어서 말리게 되죠. 그래서 병을 거꾸로 걸어야 되니까 병건족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런 병건족이라는 이런 상품을, 제품을 다시 오브제로 쓰고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셜 디상의 자전거 바퀴를 가지고 재조립을 해서 예술 작품으로, 조각품으로 이렇게 전시장에 던져 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뭔가 하면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 기존 새로운 미술에 대한 창조란 개념보다도 반항적인 개념, 거부했던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부정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다다이즘이었다면은 그 4번 제일 끝에 항목에 그런 말 나오죠. 다음에 이어질 초현실주의가 긍정적인 예술운동으로 전개해야 되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다다이즘이라는 것은 그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강한 부정이고, 이런 역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의 질서를 잡게 되는 거죠. 질서를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5번 항에 초현실주의와 꿈의 세계 나와 있죠. 현실을 초월한,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이 리얼리즘이라면은 슈어란 말이 붙어서 초자가 붙죠. 그래서 슈어 리얼리즘과 꿈의 세계,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반예술운동인, 뭐가 반예술운동인가 하면은 바로 다다이즘이죠. 다다이즘이 바로 반예술운동이었다면은 여기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파괴적 무질서, 허무주의, 그러니까 그 다다이즘 작가들이 대체적으로 파괴시키고 무질서하고 허무주의를 표방했던 이런 경향이었다면은, 이제 초현실주의 작가들이란 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든지 헤겔의 변정법적 유물론이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바탕을 깔게 되죠. 이런 바탕을 깔면서 새로운 한 영역을 만들어가는, 꿈에 본듯한 이런 세계를 엮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초현실주의라고 얘기하죠. 호안 미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네 번째 줄에요. 나는 무엇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 가는 대로 그려지게 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작가가 누가 있는가 하면 달리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의 내란의 예감, 꿈속에 본 듯한 그런 모습들을 한 화면에 그림으로 나타냈던 그런 작가들을 가지고 우리가 초현실주의,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꿈의 세계에서 본 듯한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다 해서 초현실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의 기억의 고집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그 정신분석의 측면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측면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에 담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어떤 성적인 거와 연결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막스 에른스트 같은 경우는 인간의 그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붙여놨는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그 전체적으로 한 단어로 요약해 들어간다면 바로 모든 것은 성적인 것이다라고 성과 연결되어진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이론들이 바탕에 깔리다 보니까 이네들의 작품에서도 성적인 요소가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제목이 거창하지만은 자세히 따져보면은 뭐 달이 나오고 야밤의 남녀의 결합 상태, 이런 것들이 성적인 충동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그림 속에서 담겨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안 미로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대표적인 작가에 해당되는데, 바르셀로나 가면 호안 미로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있는데, 이 호안 미로 같은 경우는 나는 무엇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 가는 대로 그려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유의 그림들이죠. 호안 미로의 그림들입니다. 입체적으로 본다면 알베르토 자코메티 같은 경우도 이런 유의 형태의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추상 표현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물 11쪽에 7번 항에 보게 되면 추상 표현주의라고 나와 있죠. 유럽에서 전쟁이 나게 되자 유럽에 있던 유럽 바다에 많은 전위 예술가들이 이제 대거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유럽에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동쪽으로 떨어지겠죠. 동쪽에 떨어지면 동쪽 해안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있다면 바로 뉴욕을 들 수 있겠죠. 뉴욕에 많은 유럽의 활동가들이, 예술가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또 현대 미술의 새로운 경향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때 하나의 등장했던 경향들이 추상 표현주의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행위들, 작가의 몸짓들, 이런 것들이 그림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바닥에 천을 쭉 큰 천을 깔아놓고 물감을 뿌리고 흘리고 하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로서 그림이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 잭슨 폴록의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작가가 붓을 들고 물감 흘리고 뿌리는 그런 몸짓들 또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다 해서 다른 말로 세 번째 줄에 제스처 페인팅 또는 액션 페인팅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감이 흘리고 뿌리는 과정으로 인한 우연한 효과, 이런 우연한 효과, 뿌리고 흘려서 나오는 이런 우연한 효과를 가지고 미술 용어로 드립 페인팅이라는 말을 쓰죠. 붙여서 드리핑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드립 페인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림을 가지고 추상 표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잭슨 폴록의 가을의 리듬 이런 단어가 붙기도 하는데, 이런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가 등장하게 되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럽에 있던 많은 대표적인 작가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현대미술 중심을 유럽 작가들이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서도 미국 출신의 작가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미국 출신 작가를 소환해서 대표적인 작가로 키우게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등장했던 작가가 이 잭슨 폴록이었습니다. 이게 잭슨 폴록은 그래서 미국 출신의 작가죠. 잭슨 폴록의 작품 세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현대미술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 작품을 보시죠. 어떠신가요? 언뜻 보아서 여자를 그린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흉하게 그린 것일까요? 그가 그린 다른 여인들도 보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여인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보시는 작품 여인 시리즈를 통해서 크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신 작품 오먼3는 그림 경매사상 두 번째로 비싼 값에 팔린 작품입니다. 그럼 이 작품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무엇을 그렸는지 더욱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세히 보셔도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그린 것일까요? 아무튼 작품 제목도 그냥 넘버 5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 역시 이런 알 수 없는 그림을 통해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넘버 5는 2006년 11월 2일
소더비 경매에서 1억 4천만 달러에 팔리게 됨으로써 세상에서 거래된 가장 비싼 작품이 됩니다. 앞서 보신 우먼3의 작가는 빌럼 데쿠닝, 뒤에 보신 넘버 5의 작가는 잭슨 폴록입니다. 두 사람 모두 뉴욕에서 활동한 작가이고 이 작품들을 사람들은 추상 표현주의라 부르며 또한 두 작가는 액션 페인팅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서 추상이란 보이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 표현주의란 자기 자신이 느낀 상태 뭐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분출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무슨 주의, 이즘 이런 것들은 후에 만들어지는 용어들이고 보통 작가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작가 잭슨 폴록도 그랬습니다. 잭슨 폴록은 작품을 하기 전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캔버스는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이었던 것이고 잭슨 폴록은 그때그때 어떤 행동을 한 것이고 그렇게 그림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자신의 그림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림은 자연스러운 자신의 행동이 일부란 것이겠죠. 이 그림을 보시죠. 22살에 그린 폴록의 자상입니다. 크기는 18.4, 13.3cm로 매우 작습니다. 자상은 보통 자신을 크고 멋지게 그리는데 좀 특이하죠. 이것은 잭슨 폴록이 그린 드로잉들입니다. 이 작품들도 평범하지 않죠. 잭슨 폴록은 어려서부터 무척 가난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집안은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폴록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이었죠. 그는 어렵게 미술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거기서도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문제아에 가까웠죠. 그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에 취하면 폭력적이었고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신병원에도 여러 번 다녀올 만큼 문제가 많던 무명화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천재적 직관력을 알아본 운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리 크레스너. 당시 뉴욕에서 추상화가로 활동하던 그녀는 모두가 포기했던 잭슨 폴록을 뒷바라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폴록은 그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된 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 그리고 콜렉터이자 갤러리스트였던 패기 구겐하임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셋은 폴록이 후에 최고의 화가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기 구겐하임은 그에게 생활비를 대어주고 전시회를 열어주기로 합니다. 그린버그는 그의 작품을 칭찬하는 글을 쓰게 되고 리 크레스너는 늘 그가 작품에 몰입하도록 뒷바라지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폴록은 작품에 더 몰입하기 위해 시골 마을인 롱아일랜드의 스프링스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로지 작품에만 몰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폴록은 마침내 그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게 할 특별한 작품 방식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공업용 페인트를 캔버스에 뿌리는 것이었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뿌린다는 것, 그는 대단히 만족합니다. 그 라이프지는 잭슨 폴록 특집 기사를 실으며 그를 칭송했고 하퍼스 바자의 기자 한스 나무스는
그의 사진과 영화를 찍게 되고 그는 한순간에 미국 최고의 작가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가 44살이 되던 1956년 8월 11일 그는 음주운전 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쩌면 잭슨 폴록다운 죽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추상 표현주의 대표 작가로 액션 페인팅의 작가로 그의 그림과 함께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알 수 없는 작품들이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예술이 새로움이 주는 매력 때문일 것입니다. 미술은 항상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미술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새로운 것들은 또 어떤 것일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죠. 앞에서 말했던 윌리엄 더 쿠닝의 작품입니다. 여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 여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그 여공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시점이 아니라 큰 붓 들고 휘저었던 그런 모습에 나오죠. 그래서 작가가 붓을 들고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 행위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그림에 해당되죠. 그래서 작가의 몸짓을 느낄 수 있다 해서 제스처 페인팅, 행동을 느낄 수 있다 해서 액션 페인팅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작가의 붓의 흐름들을 작가의 몸짓을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강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큰 붓 들고 노란 물감 푹 찍어서 휘저었던, 그래서 중간에 문처럼 나오는데 이게 문이다 아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죠. 이게 강으로 통하고 안 통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큰 붓 들고 휘저었던 그 작가의 몸짓을, 작가의 모습들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제스처를, 액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바로 이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윌리엄 더 쿠닝의 작품이었습니다. 버네트 뉴먼의 영웅적이며 숭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빨간 원색 하나만 가지고도 색이 빨간 원색 하나로서도 그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뉴먼의 작품에 해당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의 작품인데요. 샌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그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물감이 종이 위에서 번지고 흘리는 이런 느낌들, 그래서 번져 나가는 모습들,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가 동양을 여행하면서 일본을 왔다 가는데요. 일본에 와서 종이 위에 그렸던 그림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종이 위에서의 그 느낌들을 자기 그림에다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그림에 해당되는데, 대체적으로 타시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색이 번지고 뿌려지는 이런 기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인데요. 베이컨의 추상표현주의 작가 중에 유럽 작가죠. 베이컨의 해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장 디비페의 다망한 생활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그 어느 곳이든 간에 스프레이 이런 종류를 가지고 벽에다 낙서를 많이 하죠. 이런 낙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을 뭐라 그러죠? 예, 그래피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런 유의 그림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림들이죠. 그 다음 이런 그림들은 이제 집합예술, 주변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 끌어모아서 작품화했다라는 얘기에서 끌어모으다, 어셈블러지라는 단어를 쓰죠. 어셈블러지, 아상브라주, 불어로 아상브라주란 말을 쓰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집합예술, 끌어모으는 예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중간에 문짝이 하나 있고요. 왼쪽에 벽돌도 있고요. 벽돌 하나 달아매 놓고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뭐 야구공도 하나 붙여 놓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페인터 갖고 낙서처럼 이렇게 그림 컬러를 넣었던 그림들이 되어지는데, 이런 유의 그림들을 가지고 집합예술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달력 하나 붙여놓고 밑에 점이 들어가 있는 천을 붙이고 사진 붙이고 뭐 닭 한 마리도 그려놓기도 하고 다른 물체를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이런 류의 그림들, 이런 류의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집합예술, 어셈블러지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그 유의 그림들은 이제 네오 다다이즘, 다다이즘 이후에 새로운 다다이즘이란 그런 개념으로서 뭐 표적을 그림의 소재로 삼아서 그린다든가 이런 유의 그림들을 자스퍼 존스도 되게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는 흔히 마시던 캔 맥주 깡통의 모습들을 입체로 만들어서 조각 작품으로 얘기하는 거죠. 색칠된 브론저. 그래서 브론저 떠서 캔 맥주의 모습을 가지고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류의 그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버 크라인 같은 경우는 그 여자 알몸에다가 몸에다가 물감을 칠합니다. 물감을 칠해서 그 천을 펼쳐놓고 천 위에 이 여성을 눕힙니다. 눕혀서 뒤에서 화염 방사기 걸음 막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 화염 방사기 갖고 뒤에서 품어버립니다. 품어버리니까 중간에 있는 부분은 여인이 누워 있어서 그 화염 방사기에 걸음이 가지 않았죠. 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빠져나오게 되니까 남는 흔적이죠. 몸에 칠했던 페인트가 물감이 천에 묻어서 이런 류의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그림의 도구로 붓처럼 사용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인간의 비인간화 뭐 이런 것을 그림에 담고자 했던 그런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에 해당되겠습니다. 루치오 폰타나 같은 경우는 캔버스에다가 빨간색 칠하고 난 뒤에 거기서 칼로 그어버리죠. 칼로 그어버리니까 그게 찢어지면서 하나의 그 굴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굴곡을 만들어낸 부분에다 제목을 어떤 절단 이런 제목을 붙여서 이런 류의 그림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작가 또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마크 로스코라는 작가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미술을 즐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작품을 감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미술관에서, 갤러리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특별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공간에서 갖가지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전시회 가보면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친절히 그림을 설명해주는 도슨트가 있습니다. 혹은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그림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화가의 작품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화가는 자신의 작품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관람자와 내 작품 사이에는 아무것도 놓여서는 안 된다. 작품에 어떠한 설명을 달아서도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관객의 정신을 마비시킬 뿐이다. 내 작품 앞에서야 해야 할 일은 침묵이다. 한 번은 미술 비평가가 자신의 작품에 관해 악평을 늘어놓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작품에 관하여 변호할 의도가 없다. 내 작품은 스스로를 방어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자신의 작품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었던 것이죠. 작품이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작가의 이름은 마크 로스코입니다. 마크 로스코의 이 작품을 보시죠. 그가 1950년 그린 가로 1.5, 세로 2m쯤 되는 이 그림은 화이트 센터입니다. 오렌지빛 바탕에 분홍색과 하얀색 그리고 노란색이 큰 면이 보입니다. 이제 제가 말을 안 해야겠죠.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그림 앞에 서면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격렬한 감정 속에 빠져버리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 우주를 보았다는 말도 합니다. 화가인 마크 로스코는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격정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런 합일 속에서 자신의 그림은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크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에 관한 설명 대신 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조명은 어두워야 하고 그림과 관객과의 거리는 45cm가 알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작품을 보면 생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자유를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이 그림을 보시죠. 처음 보여드린 화이트 센터입니다. 이 그림은 2007년 5월 15일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무려 7,280만 달러에 거래된 작품입니다. 현재 그의 작품 가치가 짐작되십니까? (1958년) 마크 로스코는 그림 주문을 하나 받고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것은 뉴욕에 새로 지어진 시그램 빌딩을 장식할 벽화 주문이었습니다. 시그램 빌딩은 최고의 건축가 미스 반데르로에와 필립 존슨이 설계로 지어진 최고급 빌딩이었습니다. 시그램 측은 그런 빌딩에 걸맞는 최고의 화가였던 마크 로스코에게 그림을 의뢰한 것이죠. 조건도 대단했습니다. 제시한 작품값은 35,000달러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25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마크 로스코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경험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작업을 위해 체육관도 임대하였죠. 그는 그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그램을 장식할 작품 30점이 완성되자 로스코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그램이 초호화판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들의 허영심이 자신의 그림을 가치 없게 만들 거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민 끝에 로스코는 그림을 팔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250만 달러의 돈도 그의 예술 속에서는 전혀 유혹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로 로스코 작품의 가치는 더욱더 치솟았습니다. 시그램 사건으로 인해 로스코의 그림은 작품이 구매자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크 로스코의 그림에는 영혼을 빨아들이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코는 화가의 작업이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여행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은 마크 로스코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그의 여행을 한번 경험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12쪽에 9번 팝 아트와 대중미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팝 아트, 그래서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라는 얘기죠. 그림은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그러니까 일반인 대중들하고의 소통을 떠나버리고 작가들은 자기들끼리만 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일반 대중들은 이해도 못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2쪽에 9번 팝아트와 대중미술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추상 표현주의 이후에 미술이
예술가 혼자의 독백이 되어서 대중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중에게 친숙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미술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러한 예술이 이제 팝 아트라는 단어를 쓰죠. 팝이란 포퓰러란 대중이란 단어에서 앞에 POP만 따와서 팝 이런 단어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워홀의 작품이죠. 이 모델이 누군가 하면은 마릴린 몰로죠. 마릴린 몰로라 그러면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던 영화 배우였죠. 이 영화 배우의 모습을 실크 스크린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반복되어서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누군지 그 60년대에 전 세계의 대중들은 알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릴린 몰로의 모습을 앤디 워홀이 그림의 실크 스크린 기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작했던 그림이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 팝 아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나요? 60년대에 엘비스 프레슬리죠. 엘비스 프레슬리 가면은 그 가수, 대중 가수로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런 대상들의 모습인데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가지고 그림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뭔지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대중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얘기죠. 앤디 워홀의 작품이었습니다. 로이 리텐스타인의 그림이죠. 이것은 이제 그 흔히 일반 대중들이 보는 만화에 나오는 그 만화 한 커트를 가지고 대형으로 확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가 173cm, 넓이가 4m가 넘죠. 그 큰 화면에 그림 내 내용은 폭격기가 폭격하고 있는 그러니까 만화에 나오는 한 커트에다 그림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그런 류의 그림에 해당되죠.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에 해당되겠습니다. 리텐스타인의 그림 중에서 행복한 눈물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삼성 리움 미술관에서 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게 됐던 그림 중에 하나죠. 그 리움은 삼성가에서 갖고 있는 갤러리인데 그 홍라인 씨가 관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 이 그림을 소유해서 유명하게 됐던 리텐스타인의 행복한 눈물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조지 시갈의 로큰롤 로봇이죠. 입체 작품들인데요. 이 입체 작품인데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냥 누구나 보더라도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중들이 흔히 알 수 있는 대중미술 팝아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 웨슬만의 욕조 콜라주, 욕조에서의 샤워하고 있는 장면들을 콜라주로 표현했던 작품입니다. 유럽에 있었을 이제 해밀턴 같은 경우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런 류의 그림이 등장하고요. 또 굉장히 유명한 데이빗 호크니의 로스앤젤레스의 가정 풍경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가보니까 이제 유럽이 영국 사람인데요. 유럽에 가보니까 샤워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그림의 소재로 해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 이 호크니가 동성연애자였죠. 그래서 항상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호크니의 제1의 결혼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또는 알렌 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품이라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모자거리, 의자, 테이블 이런 류의 그림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또 이것은 엄지손가락, 그 세자르 발다비치의 작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죠. 엄지손가락을 조각품으로 만들어서 세웠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하나 와 있는데요. 이 바로 세자르의 엄지라는 제목의 조각 작품입니다. 이것은 오바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오바트라고 해서
와일리의 작품에 해당됩니다. 시각의 착시 현상을 그림의 소재로 활용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은 중간에 선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계속 움직이는 선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런 류의 그림들을 오바트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색의 표현, 오바트 계열의 그림입니다. 다음 프린터물 12쪽에 가면은 10번 키네틱 아트가 나옵니다. 키네틱 아트라 그러면은 이제 그 그리스로 무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마지막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과학과 예술의 결합을 시도했다.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를 미술에 도입했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과학과 예술의 만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대표적인 그 작가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더 콜드의 움직이는 조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움직이는 조각을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 모빌이란 말을 쓰고 영어로 얘기할 때 또 다른 단어로서 키네틱 아트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알렉산더 콜드의 조각 작품들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움직이는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11번 백남준과 비디오 아트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그 외국에 되게 많이 알려지는 작가가 바로 백남준이죠. 백남준은 이제 그 영상과 현대 과학의 만남을 추구했던 그래서 과학적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다양한 영역을 확보했던 그런 작가가 바로 백남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TV 첼로라는 제목의 작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이 영상을 많이 활용했는데 그래서 비디오를 또 많이 활용했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그래서 새로운 영역의 비디오 아트라는 영역을 만들었던 작가가 이 백남준입니다. 백남준의 미술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백남준의 작품이고요. 경주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백남준 작품을 많이 봤을 거고요. 백남준의 작품. 이게 경기도 기흥에 있는 백남준의 미술관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전체 미술관이 P자로 되어 있죠. 백남준을 의미하는 P자로 형태로 되어 있는 백남준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조각 중에서 헨리 무어의 왕과 왕비라는 제목의 작품이 되겠고요. 소니어의 포장된 네오피스 이제 빛을 가지고 이제 그 그림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온에서 나오는 이 빛을 그림의 소재로 삼고 있는 이런 류의 그림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짐 다인의 웃는 노동자 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냥 그 공연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한 장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음악 연주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이 화가가 적극적으로 물감을 갖고 그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뭐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의 사건을 일으킨 데서 이벤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미술 용어로 해프닝 또는 이벤트라면은 적석에서 표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벤트, 해프닝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몸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행위예술 이런 단어를 쓰죠. 행위예술을 영어로 퍼포먼스란 말을 쓰죠. PERFORMANCE 그래서 퍼포먼스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뭐 다른 유의 그림을 본다면은 그 눈이 온 들판에 사나이가 나가서 그 안료를 가지고 막 뿌리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자체를 가지고 그림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대지예술, 어스아트라는 이것은 바로 이제 크리스토가 포장해 버리는 거죠. 포장예술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전시장 전체를 바닥을 다 천으로 덮어버렸죠. 이게 작품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제작비를 통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작가가 그리스도라고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독일 국회의사당인데요. 이 독일 국회의사당을 천으로 다 포장해 버렸습니다. 이런 포장했던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포장예술이란 단을 영역을 만들기도 했죠. 옆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영국의 런던의 시내에 흐르고 있는 강, 그 강 이름이 템즈 강이죠. 그리스도가 미국에서 일개 줄을 높이가 5.5m 되는 높이에 천막을 쳐버리죠. 이 천막을 쳐버리는 이 거대한 작업을 길이가 40km나 되도록 40km의 거리에다가 천막을 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작품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비가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땅 주인들에게 허가를 다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주의 관할청에 다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허가를 받는 과정이 그 자체가 그리스도는 예술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게 되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방파제를 이렇게 메꿔서 작품화 시켜버리는 거죠. 방파제에 소용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중간에 물감을 뿌려서 물감이 흘러나오게 했던 이런 유의 그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대지예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땅을 파서 조각을 해버리는 이런 작품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실제 모습보다 더 정밀하게 그리고자 했던 사실보다 더 정밀한, 그래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프린트물 12쪽 12번에 보면은 극사실주의의 사실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실제보다 더 정밀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랄프 고잉스의 폴의 가게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실제 사진보다 더 정밀하게 그리고자 했던 그런 류의 그림이죠. 그래서 극사실 하이퍼 리얼리즘. 안드레아의 베드 위의 누더, 실제 모습보다 더 정밀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자 했던 그림들. 조각에 있어서도 실제 모습보다 더 정밀한 조각품을 만들었죠. 이게 사진이 아니고 조각품이죠. 실제 제작한 조각품입니다. 가까이서 가서 유심히 살펴봐야 이게 조각품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듀안 한슨의 쇼핑카드를 미는 부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인데 이런 하나의 개념 미술의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 우리 천안에 가면은 아라리오 갤러리라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콜렉터 중에서 김창일 씨가 있는데 제주도에 가도 그 아라리오 갤러리가 있습니다.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적인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왔던 콜렉터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콜렉터가 이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사서 천안에 있는 아라리오 갤러리에 전시해 놓은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런 류의 작품들도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작가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림도 한 점 정도는 다 감상했을 텐데요. 되게 유명한 그 구스타프 크림트에 대한 소개를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뒤에는 또한 많은 작가들이 있었겠죠. 그 작가들은 저마다 자신만이 특별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한번 보시죠. 너무나 독창적이어서 다른 작품과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면 전체에서 반짝이는 황홀한 금빛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 틈도 주지 않고 작품은 우리의 눈을 스스로에게 빠져들게 합니다. 작품의 제목은 키스.
꿈속 세상인 듯 온통 금빛이 반짝이는 허공에서 한 남녀가 격렬하게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은 멈춰 있고 금빛 잎사귀의 꽃들은 이 키스의 축제를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 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금을 입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작품 키스에는 총 8종류의 금박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1908년 5월 쿤스트샤우 전시에 이 작품이 공개되었을 때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은 바로 이 작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남녀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 신비의 그림은 지금도 수많은 연인들을 오스트리아 미술관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군요. 한 번은 이런 키스를 받아보고 싶다고. 이쯤 되면 우리는 작품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에 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작가는 한 번도 자신이 작품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으며 인터뷰도 거부하였습니다. 그 흔한 자상 하나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긴 했죠. 나를 알고 싶으면 내 그림을 봐라.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그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키스를 소장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미술관에서조차 이 작품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이 몰려드는 관람객 덕분에 작품을 분석해 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작품 키스의 작가는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1862년에 태어난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금세공사였습니다. 그의 금빛 작품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군요. 보통 독창성은 자신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자신감은 재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듯 그의 그림에 관한 재능은 어려서부터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의 부모님은 클림트를 비니 미술공예학교에 보냅니다. 거기서도 클림트는 곧 실력을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전통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벽화들은 매우 정교하였고 장식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문은 이어졌겠죠. 보시는 벽화들이 클림트의 작품들입니다. 그 후 그는 미술가로서 더욱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독창적이며 자유로웠던 그의 자신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97년 구스타프 클림트는 빔 분리파라는 것을 만듭니다. 기존 미술가의 분리를 통해 독창성을 찾겠다는 것이겠죠. 그 후 그는 빔 분리파의 초대 회장을 맡으며 더욱 자유로운 본인만의 작품을 추구하게 됩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이 작품을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요? 이 그림은 세상에서 세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은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부인이 조상 1. 거래 가격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700억 원쯤 될 겁니다. 구입한 사람은 SD 로더의 회장 로널드 로더라고 하는군요. 이 그림도 보시죠. 역대 13번째로 비싼 그림입니다. 작품 제목은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부인이 조상 2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그의 인기가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20세기에 가장 흥미로운 그림을 그렸던 화가로 평가받는 구스타프 클림트. 그는 1918년 2월 6일 56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사인은 뇌졸중. 클림트는 죽기 전 정신적 연인이었던 에밀레 플레게를 애타게 찾았다고 합니다. 플레게는 끝까지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었고 그가 죽자 그녀는 클림트의 편지들을 소각시켜 그의 비밀들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일 속에 가려진 채 살았던 클림트가 죽자 무려 14명이 친자 확인 소송을 신청하였고 그중 4명이 자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 또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2점 소개하고 오늘 현대미술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8시간 동안 8차 시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의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요. 아마도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서양 미술이 흘러왔던 그런 과정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